네, 안녕하세요. 근대단 변호사 김범수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 이해와 법적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즉 전화 금융 사기는 전화를 통해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196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35.4%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피해자 수는 1만 1,503명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융당국의 예방 조치가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피해자 한 명당 평균 피해액이 1,710만 원으로 51.3%나 급증해서 개별 피해 규모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피해자 수도 69% 증가했고, 또 대출 사기, 또 메신저 피싱, 정부기관 사칭 등 주요 범죄 유형으로 인해서 50대와 60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20대와 30대도 의 피해 증가율도 굉장히 주목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 가담자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직접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그런 역할 이외에도 통장 계좌를 대여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인출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가담자들은 자기가 많은 경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가담돼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돼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일례로 들어서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더라도 가담의 정도와 피해액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피해자 합의 없이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구속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의 아니게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맡았다든지 아니면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았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고액 알바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알바를 하게 되었던 그 경위에 대해서 그런 증거 자료들을 많이 충분히 갖고 있고, 또 자기가 실제로 오히려 기망을 당해서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과 그런 증인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무죄에 대해서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대응 방법을 만약에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역할을 맡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변호사 없이도 한번 합의를 시도해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변호사의 선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피해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시 형사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실형의 가능성도 매우 커질 뿐만 아니라 추후 민사소송으로도 피해자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형사 양형 부분에 대한 대응,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일 때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형사 고소일 겁니다. 형사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을 하고 또 가해자를 기소를 하면 먼저 자신이 피싱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즉각 경찰서에 찾아가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가해자와의 나눴던 대화 내용이든지 카카오톡 아니면 문자 내역을 모두 출력해서 그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할 때 그런 증거들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가 특정이 돼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인정이 되어서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자기가 당한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사소송 통해서 가해자에게 자신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그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각 개별 상황에 따라서 그 피해금의 전체가 피해금액이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고소는 굳이 꼭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과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해서 하면서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변호인은 가장 그 피해 사실을 특정을 하고 범죄의 요건에 맞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하게 고소 사실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 혐의가 모두 인정이 돼서 그 사건이 기소가 된다고 하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합의를 제한할 경우 있어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굳이 합의에 응하지 않고 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피고인의 재산 여력에 따라서 나중에 그 원활하게 집행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피해를 당했거나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래 더보기에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